를 다 맞춰 놓는 것을 강추합니다. 며칠 안 남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잊어도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칠 시간이 없을 테니까. 아니면 프로젝트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시험을 망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 2학년도 아니고 뭐 알아서 다들 타임 스케줄링을 잘 하는 성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스케줄링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8장의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지난번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기를 하면은, 현대적인 딥러닝들은 프리트레이닝 플러스 파인튜닝 하는 전략으로 거의 대부분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거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어느 문제냐에 전혀 이제 디펜던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분야든 뭐 NLP 분야든 뭐 상관없이 다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뭐 이제 사용하는데 편해졌다. 우리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GPU 비싼 거 막 확보해갖고 막 몇 달을 돌려야 되고 이런 일이 편해졌지만, 사실은 언급한 바대로 학계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 주도권이 완전히 회사 쪽 인더스트리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지만, AI 연구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회사 인더스트리로 넘어갔다. 뭐 우리나라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끼지도 못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다 이런 말 하면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어쨌든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빅텍들이 완전히 다 전부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AI를 연구하는 학계 입장에서든 아니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용화하는 뭐 예를 들어 산업계를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할 점이 많다는 얘기죠. 산업계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거의 제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학계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인더스트리에 뒤쳐져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학계 입장이든 뭐 이런 로컬 어떤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점들도 있다는 걸 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셜 임팩트가 굉장히 큰 이슈라는 얘기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요즘 트렌드가 프리트레이닝 플러스 파인튜닝으로 가고 있다. 이게 그냥 문장 하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경제학적인 굉장한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론으로 더 개선할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를 세 가지로 배웠었죠. 그래서 NLP 분야에서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도 인풋만 조작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인컨텍스트 러닝, 그걸로 부족하니까 파인튜닝을 다시 하자 했는데, 이제 멀티타스크 또 파인튜닝을 하는 인스트럭션 파인튜닝, 그리고 그걸로 또 부족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얼라이먼트 이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뭔가 LLM의 아웃풋이 탁식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이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가 관련된, 그리고 사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상당히 많이. 실제로 제가 아는 상당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심지어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삼성에서는 채찍 못 쓰게 하지만 집에서는 다 씁니다. 여기 삼성 출신도 있긴 하지만. 근데 가끔 보면 굉장히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챗GPT로 뭐 주변의 맛집을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이 정확하게 팩트체킹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얼라이먼트 시간이니까. 그걸 계산하는 방법론이 RAG라는 방법론이 되겠고, 오늘 이제 마무리로 얘기할 것은 이제 논리성 결여죠. 논리성 결여가 돼 있다. 저는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문장으로는 뭐를 잘 하는데 뭐를 논리적인 추론이라든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체인 오브 토스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컴플렉스한 문제를 그대로 프롬프트를 던져주지 말고 이거를 좀 분리해서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서 하나씩 던져주는 형태로 하면 LLM이 그걸 인지를 해서 잘 푼다. 다시 얘기하면 단순한 문제는 잘 풀기 때문에 LLM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의 집합으로 바꿔서 다시 던져주는 형태를 체인 오브 토스트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뭐 이것도 굉장히 최신 논문이긴 한데 리스트 모스 프롬프트라는 것은 LLM 인퍼런스를 여러 번 해서 그 전 단계 인퍼런스 결과의 아웃풋을 뭐 우리가 디코더의 오토리그레시브한 구조를 배웠듯이 LLM 레벨에서 즉 하이 레벨에서 계속 아웃풋을 인풋으로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단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는 걸 LLM의 도움을 받아서 쪼개고 그 다음에 서브 프로블럼에 대한 앤서를 또 한 번 더 돌려서 받고 그 서브 프로블럼 퀘션과 앤서를 또 다시 합쳐갖고 다시 한 번 LLM에 동일한 LLM이니까 3번 인퍼런스 하는 꼴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논리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고서가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챗GPT 4.5.1이라는 놈이 이런 구조로 지금 돌아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90% 맞는 얘기일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인퍼런스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챗GPT 4.5.1 써본 사람 있나요? 상당히 성능이 잘 나오는데 참고로 저희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한 3개월 동안 팅팅대고 저희가 티어럼을 하나 증명을 했는데 수식을 그거를 약간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어떤 10분 만에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박사과정 수준의 결과까지 챗GPT가 잘하는 거를 보고 다들 저희 연구실 학생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정확하게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아마도 이런 뭐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뭐 강학적인 또 방법이 아마 추가돼 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를 하고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이 사악한 오픈 AI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만 난무할 뿐이고 어쨌든 most likely 지금 말하는 이 리스트 모스 컴프니 들어가 있고 강학습 요소가 약간 RLA 챕터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결의 강학습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결의 이제 뭐,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알파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이제 웬만한 그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거의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되나 하는 질문도 던질 단계까지 왔는데 혹시 그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본 사람 있나요? 고등학교 때? 부러워하지 말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알파 지오메트리가 거의 그 우승자 수준으로 금메달 수상자 수준으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방금 전에 얘기한 챗GPT-4하고는 또 살짝 조금 더 다른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체인 오브 서트는 여전히 쓰고 이제 LLM을 쓰는데 추가로 심볼릭 엔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뭐 매서메티카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수식을 약간 심볼들 형태로 해서 인풋을 넣어주면 뭐 원하는 아웃풋을 이제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올해 나온 논문이죠. 올해 네이처에 논문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8장, 9장은 거의 나온 지가 1년, 2년도 안 된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이거는 사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서울대학교 강의 중에 가장 최신 뭐라 그럴까요? 연구 결과를 학부 수준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이 딥러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목들이 전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뭐 물리학과 학생들도 있는 것 같지만은 뭐 물리학의 역학 같은 건 역사가 한 200년, 150년 넘게 됐죠.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AI 분야는 1년 전 가르치는 내용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걸 뭐 최신 걸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최신 거를 말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르치는 이런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최신 결과들을 배워야 되나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면에서 최신 결과들이 이렇게 있다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트 2의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방법론들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응용 그리고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공개가 안 돼 있는 상업용 클로즈 소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일일이 다 뜯어보기는 뭐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고 어떤 것들인가 정도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학계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 비교 대상으로 많이 쓰는 LLM들 위주로 연습을 하면 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버트가 있겠죠. 인코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있는데 인코더만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하는 그거의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로베르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를 같이 학습을 시키는 트랜스포머 전체를 학습시키는 T5라는 게 있고 플란이라고 해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챗GPT가 디코더 온리 모델인데 이게 상업용 그러니까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대항마로
학계에서는 지금 디코더 모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저희 연구실 학생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LLM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마 3 모델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라마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허깅 페이스 쓰고 있는 사람들 손들어 볼래요? 네, 많이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모델들이 대부분 잘 리팩토링이 돼갖고 코드가 사용하기 편하게 잘 정제가 돼서 오픈 소스로 허깅 페이스라는 플랫폼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모델들은 오픈소스 모델은 다 올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연구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하거나 개인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해보거나 뭘 하든 간에 허깅 페이스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좋고 뭐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별도로 허깅 페이스를 제가 선전하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 갖다 쓸 수 있게 정제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최적화 작업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면 IT 뭐 컴퓨터 전기 전자 이런 쪽하고 토목공학 또는 문과 쪽에 뭐 뭐라 그래야 되죠? 법학이나 아니면 의학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기술들이 오픈되어 있느냐 퍼블릭들한테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진입 장벽을 높여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뭐 특정 분야를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몇몇 분야들은 굉장히 클로즈드한 분위기가 있어서 뭐랄까 그냥 간단하게 배워서 쉽게 덤빌 수 있게 못하게 장벽을 쳐놓은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런 데는 한 번 자격증을 따면 평생 직업이 보장되는 그런 분야겠죠. 근데 이 IT 쪽 분야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조리 다 오픈되어 있고 너무 사용하게 편리하게 만들어놔서 심지어는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놔서 아무나 이제 진입장벽 엄청 낮춰놓죠. 쓸 수 있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지만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공을 잘해봐야 엉뚱한 초보자들이 와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요즘 의대 사태도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결국 장벽을 더 치고 싶다라는 거고 특히 공대에 있는 IT 분야에 있는 전체 구성원들은 장벽을 내려놓겠다는 얘기고 약간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픈소스, 클로즈드 소스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클로즈 소스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GPT 3, 4가 있고 디코더 온리 모델이고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게 요즘 또 상당히 경쟁적인 대항마로 넘버 2로 떠오르고 있죠.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소스가 있고 또 구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글은 원천 기술들은 다 개발해놓고 돈은 하나도 못 버는 약간 열심히 재주만 부려놓고 돈을 못 벌고 있는 좀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쪽에 라바라든가 GPT-4도 멀티모달이 들어가
자, 그래서 뭐 이런 모델들의 일부의 사이즈라든가 뭐 학습 데이터 양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지 모델이 0.3 빌리언이고 GPT-3가 175 빌리언이면 한 파라미터 사이즈가 5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나 좀 재미난 사실은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는 한 2배 정도뿐이 안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장, 6장에서 배웠던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때 파라미터 사이즈와 데이터 사이즈를 비례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뭔가 이게 좀 미스매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오버 파라미터 사이즈가 있고 상당히 오버피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오버피팅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버피팅이 된다는 얘기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메모라이즈 하는 거고, 사실은 메모라이즈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또 바람직한 면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워낙 광범위할 경우 사람들이 인퍼런스 할 때 쓰는 데이터도 그 트레이닝 데이터와 비슷하거나 그거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픈 AI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사람들이 어떤 인퍼런스를 할 때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 그게 truly 새로운 유한 그런 질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 파라미터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 대비 파라미터 사이즈가 증가하면 시험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사이즈 대비 파라미터 사이즈 비율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는 저 타임하고 상관없습니다. 수평식은 1근방에서 이렇게 점프가 됐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라지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AI 모델들이 이 도메인에서 놀았는데, 이런 라지 모델이 나오면서 지금 이쪽으로 시프트 돼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설명이 요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은 이미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상당히 증명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거기서 배울 때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오버피팅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전제 가정으로 깔고 시작을 했지만, 최신 트렌드는 오버피팅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용화된 그런 LLM들, 오픈소스, 클로즈소스가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만든 것들, 아트라는 게 있고요. 인코더, 디코더고, 오프트라는 게 있고, 아까로 웰스타라는 게 나왔고, P5, 그다음에 플란이라는 게 이제, 플란5는 디코더 올리고, 버트도 버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약간 경량화된 버전이라고 그러죠. 디스트리버트, 알버트라는 게 있고, 구글에서 나온 바트랑 비슷한 페가서스라는 게 있고, 완전히 클로즈된 소스로, GPT-2까지는 오픈소스입니다. 3 이후부터 클로즈가 됐고, 디코더 온리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버튼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매스킹을 하고 그 매스킹된 토큰을 달아맞히는 구조로 학습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중요하고, 뭐 2가지 센텐스가 연결되어 있냐 안 되냐는 최초
스킬 버튼은 또 다른 경량화된 버전이다. 그리고 이제 버트가 구글에서 공개한 거라 그러면은 이제 메타에서 공개한 게 로베타라는 거고, 조금 더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쓰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버트랑 예를 들면 사이즈는 비슷한데 성능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를 쓸 거면은 로베타를 쓰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버트는 이제 두 가지 메스트 그 랭귀지 모델, 그 다음에 넥스트 테스트 프리딕션 두 가지 테스트를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서 두 번째 테스트를 그냥 접어버렸어요. 메스트 랭귀지 모델만 학습을 시켜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오더라. 결론의 모델이다. 그 다음에 이제 GPT는 이제 오픈소스인 2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한 4가지 버전이 있고, 여러 사이즈들이 있고, 우리가 디코더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트랜스포머 얘기할 때 잘 설명했었죠. 이 안에 셀프 어텐션이 있는데, 셀프 어텐션 블락이 로어 트라이앵귤러 블락만 쓴다. 어퍼 트라이앵귤러는 제로 아웃을 시켜야 된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항상 트레이닝을 하고, 타겟을 그렇게 하면 통째 단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어차피 미래 것은 자, 그렇게 돼 있고, 넥스트 워드를 프리딕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고요. T5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고, 구글에서 나온 거고, 데이터셋을 좀 많이 들고 왔다는 거죠. T4 데이터셋이라는 거 썼고, 스몰, 미디엄, 라지 모델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멀티타스크에 관련된 텍스트들, 그리고 이제 마스크드 된 토큰들을 알아맞추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아까 설명했던 그 바트라는 놈하고 되게 학습하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하고 여기 A하고 B 사이에 빠져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맞히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에 이제 그를 처음 제시한 놈이 플란이라는 거고, 이건 뭐 지난번에 잘 설명을 했죠. 디코더 없는 모델이고 17빌리언이고, 어떤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그런 타스크로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걸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걸 유도할 수 있느냐, 이게 약간씩 문장이 좀 다르죠. 질문 문장이. 그래서 같은 데이터로 여러 종류의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타스크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3에 RLHF가 들어갔는데 그 버전을 GPT라고 한다라는 거고, RLHF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뤘었죠.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룬 내용이 되겠고요. 자, 라마는 연구용으로, 그 다음에 개인 스몰 프로젝트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고 했죠. 디코더 온리고, 메타에서 몇개를 했고, 토크나이저는 기본적으로 DP이고, 재미난 거는 라마 3는 오픈 AI에서 쓰는 그런 토크나이저 라이브러리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틱토큰이라는
세 종류 사이즈가 있고 7 빌리언, 13 빌리언, 70 빌리언 해서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 7 빌리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파라메타 이게 7 빌리언이 작아 보이지만 웬만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GPU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이 메모리 파라메타가 너무 많아서 파라메타의 개수고 실제 바이트 수는 이거에 한 5배에서 한 8배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 메모리가 8배 하면 56기가 정도 되고요. GPU 메모리가 56기가 정도 이상 되는 상당히 고사양의 GPU가 필요합니다.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개인이 뭐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스펙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풋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의 개수를 조금 컨텍스트 랭스라고 부르죠. 이게 한 2048. 이게 좀 중요한 이슈니까 페이지에 들어갈까요? 컨텍스트 랭스가 계속 커져왔습니다. 버트가 512, 아마 3인데 잘못 적었네요. 4096, 63가 2049, 64가 한 8000 정도 되고 32,000 정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 랭스가 중요한 이유는 동시에 뭐 예를 들면 챗GPT라고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뭐 예시 문장을 넣거나 아니면 지문을 넣어야 될 때 지문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죠. 몇 페이지 이상. 근데 이 컨텍스트 랭스가 작으면 지문을 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응용 범위에서 제한이 생기겠죠. 그래서 응용성을 높이려면 자꾸 커지는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요즘 추세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몇만 사이즈까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따 나오겠지만 클로드라는 모델이 아마 컨텍스트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 거. 자, 그래서 미스트랄이라는 이제 오픈소스 중에 라마만큼 성능이 잘 나오는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 공개된 모델입니다. 8,000 정도의 컨텍스트 렌스가 있고 뭐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믹스처 벨트를 8개를 쓰고 있다. 챗GPT도 4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얘기고. 자,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 다음에 오픈AI GPT,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그 다음에 메타의 클로즈 소스가 있습니다. 7 빌리언까지만 공개가 되고, 더 큰 이제 400 빌리언은 상용 목적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비교한 건데, 리즈닝 테스트, 윤리성 테스트에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상당히 잘 성능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나중에도 여러 번 나오겠지만 멀티모달이라는 모델도 인풋을 텍스트만 받는 게 아니고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받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게 일종의 기존의 LLM 모델이면 토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토큰이 한쪽에 들어가고 영상을 지난번에 뭐 얘기했듯이 우리가 9장에서 한번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영상을 또 트랜스포머로 아예
토크나이즈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로 토크나이즈를 해서 토큰을 넣는, 이 라바라는 모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9장에서 배우는 클립이라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학습이 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인데, 클립을 통해서 토큰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뭐 올해 나온 논문이네요. 이런 것들이 최신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뭐, 도 이미 이런 방법들이 채용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LP 토픽은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끝내기 전에 뭐 질문 있나요? 아무 질문 없나요? 네. 네? 자, 토큰은 여기 서브워드를 얘기해요. 우리가 토크나이저에서 배웠을 때 BP 알고리즘으로 한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어를 조금 쪼개서 새로운 단어를 디파인했었죠. 서브워드들의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 수가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파라미터 수가 충분히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주어진 데이터보다 이동원에 와 있다고 그랬죠. 파라미터 나누기 데이터 크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데이터 사이즈보다 토큰 사이즈보다 파라미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GPT4면은 2.7 트릴리언이고 600의 토큰은 더 많네요. 13분의 1. 네, 여기는 한 2분의 1. 여기는 한 10분의 1.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2니까 500분의 1 정도.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미 데이터도 많지만 저 정도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델 대비 충분히 암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실험적으로 이미 보여지고 있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게 암기가 결국 오버피팅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오버피팅이 오히려 실생활에선 역이용되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사용자들이. 왜냐하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할 텐데, 암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들고 온 데이터 그대로 내볼 테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환상을 주는 거죠. 사실 LLM이 정확한 게 아닌데, 우리가 정확하게 DB를 서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나요? 맞네요. 여기 갑자기. 네? 뭐를 할 때? Q&A 아니면? 그거는 여전히 오픈 퀘션인데 이것도 거의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올해 7월에 ICML이라는 데서 발표된 논문인데 어떤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 검증을 한 건 아니고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인코더 온리 모델,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합친 모델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사이즈를 계속 변경시켜가면서 성능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논문하고 상관없는 이전에 이미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결론은 이런 인코더 디코더 온리 모델은 디코더보다 대부분 성능은 떨어지지만 한 탑픽에 대해서 성능이 더 좋다. 그게 뭐냐면은 NLU라고 해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문장이고 또 하나 문장은 이걸 요약해 놓은 문장이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서로 잘 요약이 됐는지 아니면 반대로 요약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랑 다른 차원에서 요즘은 이제 더 사람들이 상용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더 응용 분야가 넓다고 생각하는 건 NLG, Natural Language Generation. 기존에 있던 문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분야.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분야는 이 디코더 온리 모델이 좋다라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실험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디코더 온리 모델은 디코더 온리 모델 자체가 그 티처 폴싱이라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책에서 나눴던 랭귀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뭔가를 새로운 걸 제너레이션 할 때는 디코더가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뭐 결론들은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알려져 있고 새로운 결론은 또 뭐냐면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다뤘던 Emergent Capability 쪽에서 또 두 종류의 모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파라미터 사이즈를 계속 늘려나갈 때 Emergent Ability는 디코더 온리 모델은 갑자기 커브가 탁 꺾여서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면 77년 정도 사이즈에서 인코더 디코더 온리는 파라미터 사이즈를 계속 늘려도 그냥 계속 직선으로만 올라가요.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케일업을 할 때 인코더 디코더 온리는 뭔가 스케일업 베네핏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디코더 온리는 스케일업을 했을 때 갑자기 슬로프가 확 꺾이면서 급속하게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제 이머전 빌리티라고 하고 현재 이제 보고된 최신 논문에 의하면은 이머저너빌리티는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굉장히 재미난 최신 연구 결과, 바로 올해 나온 연구 결과인데 그런 측면에서 포도가 여전히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뒤에 여학생 질문 있나요? 네? 뭐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한 거고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그냥 그 숫자가 다루기 편하니까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NLP는 다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사실 8장에서 다룬 거는 디코더 언니 모델인 경우는 사실 NLP를 위한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생성형 AI라는 거죠. 데이터를 생성하는 용도로 AI를 쓰는 제너러티브 모델이죠. 그래서 8장에서 NLP를 위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다뤘다고 하면 9장에서는 영상을 위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중요한 모델들을 다루게 될 텐데, 첫 번째가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겐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DDPM이라고 부르는 디퓨전 모델.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10년간 세 가지 정도의 혁신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커넥션, 두 번째 어텐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 얘기고, 이제 한 작년부터는 또 겐이 약간 천박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감을 받았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하겠지만, 겐이 성능이 잘 나오면서 동시에 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고, 그 문제점을 또 개선하는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죠. 디퓨전이라는 방법론이 나와서 겐을 대체하고 있는. 오히려 이제 세 번째 혁신은 겐이 아니고 디퓨전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탑픽인 디퓨전이 뭐 요즘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달리스라든가 소라라든가 영상을 생성하는 쪽에서는 거의 대세를 자리 잡았다. 자, 그러면 그냥 디퓨전만 배우면 되지 왜 딴 걸 왜 배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디퓨전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왜 디퓨전의 그런 테크닉들이 왜 제한이 됐고 왜 저런 방법들이 쓰이는지가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디서 것이 딱 튀어나온 게 아니고 디퓨전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토픽인 베리에이션 오브 타임코더 BA를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테크닉들이 유사한 점이 있고 하나 재미난 사실은 이제 8장에서는 텍스트를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수학적인 어프로치가 좀 어려웠죠.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새로운 휴리스틱,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면이 있었는데 9장은 또 반대입니다.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장을 이해할 때는 조금 더 돌지 말고 눈을 번쩍 뜨고 수식에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디퓨전에 가면은 그냥 성격까지 다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게 뭔 얘기를 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복잡한 걸 왜 배우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갖다 쓰려면 사실 구장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API 긁어다가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정도 하려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모델들을 뜯어갖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버려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고쳐서 써야 될지 분해하고 재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모든 수식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학적인 토픽이지만 응용 분야가 워낙 파워풀하니까 처음엔 좀 어려울지라도 집중해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좀 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리에이션 오브 리코더를 좀 하이 레벨에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순수 수학적인 관점, 기하학적인 관점을 조금 접근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수학 전공인 사람이 수학이나 통과 수학과에서 한 3학년 과목 중에 매니폴드 티어리라는 미분기하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일단 데이터의 어떤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영상을 예를 들었을 때 영상 한 이미지가 갖는 데이터의 디멘전이 얼마인가 생각을 해보면 픽셀 수로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 정방형 사진이니까 256 픽셀, 256 픽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픽셀은 256 곱하기 256이죠. 예, 16호, 6만 4천 디멘전으로. 네, 굉장히 큰 디멘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3디멘전까지는 벡터나 모양으로 상상이 되지만 4디멘전부터 아예 상상이 안 됩니다. 4디멘전 이후부터는 아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한데 이거는 그걸 뛰어넘어서 64,000디멘전. 그런데 하나 재미난 업서베이션은 뭐 실험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수학적으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 데이터셋, 모든 종류의 이미지는 64,000디멘전을 다 차지하겠지만, 예를 들면 얼굴 인식을 한다. 그런 태스크에서 다루는 데이터셋은 사람 얼굴만 다루겠죠. 그러면 사람 얼굴만 모아놓은 데이터셋은 64,000디멘전 전체를 다 차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즉 모든 가능한 이미지 중에 극히 일부, 뭐 좀 엄밀한 용어로 모든 가능한 전체 공간 중에 서브스페이스만을 차지할 것이다. 그 서브스페이스가 직교잡격의 형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전체 집합이 3디멘저널한 스페이스에 있고, 그게 이제 모든 가능한 이미지의 데이터 셋이라고 합시다. 실제로는 64,000이지만 64,000이 그냥 3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모든 가능한 이미지 중에는 뭐 자전거도 있고 사과, 오렌지, 뭐 원숭이, 뭐 엘레펀트, 온갖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사람 얼굴만 모아놓은 놈들은 별도의 부분 집합, 서브스페이스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가설을 한번 세워보면은 그게 전체 3디멘전al 공간에서 어떤 2차원 공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들만 모아놓은 데이터셋, 3차원 공간에 이런 공면, 3차원 축이 있고 이런 공면이 있으면 그 공면 위에 하나의 점점점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1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8장, 9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다 비지도 학습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 자체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그리고 확률 이론적인 관점에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학습시키는 거죠. 데이터가 X라고 하면 P of X, PX를 그냥 학습을 시켜버려요. PX를 데이터로부터 구하겠다라는 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X에 해당하는 얼굴 데이터셋은 이 공면에만 존재하니까 P of X는 이 공면 위에서만 디파인되는 어떤 확률이고 이 공면 밖을 조금만 벗어나도 확률이 제로인 그런 펑션 P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결국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본 원리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P of X를 찾았다 그러면 도대체 뭔 장점이 있는데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왜? P of X를 아니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서 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알면 항상 우리는 그걸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샘플링을 실제로 실행을 해서 어떤 실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X를 알면 그걸 샘플링을 했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샘플링을 하면 이 공면상의 어느 점을 그냥 탁 튀어나올 거예요. 네, 랜덤하게 튀어나오겠죠. 여기는. 그러면 그 샘플링 할 때마다 각기 전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튀어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험 결과들 실제로 보여주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도 튀어나와요. 이게 어메이징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사진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즉,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영상을, 동영상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테크닉, 확률적인, 확률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테크닉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는 이 어떤 공면이죠. 이 공면은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 분기하에서 다루는 그런 것들인데 이 공면을 또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면은 어려운 얘기지만 토폴로지 입장에서는 2차원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2차원 좌표계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아는 직교 좌표하고 전혀 다릅니다. 위치가 바뀔 때마다 좌표계 계속 바뀌는 그런 약간 미만계약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대성 이론에 쓰였던 그런 계약입니다. 미만계약 같은 것들을 동원하면 이것도 좌표계로 표현이 가능하고 2차원 공간이라는 걸 금방 그래서 3차원에서 사람 얼굴이 차지하는 공간은 2차원이다. 그리고 다시 원래 이그샘플로 돌아가면은 64,000 디멘전의 공간에서 사람 얼굴이 차지하는 공간은 정확하게 몇 디멘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강 개수를 해서 축을 해서 한번 학습을 시켜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한 정도의 디멘전을 확보해내면 뭐 그보다 살짝 작은 거는 거기에 포함이 될 테니까 100디멘전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디멘전 리덕션하고도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64,000 디멘전을 다 쓰지 말고 얼굴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면 공간 정확하게 몇 디멘전인지 모르겠지만 100디멘전이면 충분할 겁니다. 100디멘전 안으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한
30디멘전이면 충분히 그게 된다라는 게 이미 실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디멘전 내로 이거를 디멘전을 축약시켜서 그 안에 데이터를 표시하자. 근데 이 디멘전 리덕션이 언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디멘전 리덕션 된 데서 이미의 여기에서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면 여기서 분포를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베리어블 G라고 하면 여기서 샘플링을 하면 샘플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오리지널 디멘전으로 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디코더라고 부르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디멘전 리덕션 된 곳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거를 원래 오리지널 디멘전으로 보내는 방법. 이게 우리가 9장에서 배우는 모든 방법의 공통적인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 3가지 다른 기법들을 배우는데 VA, 겐, 디퓨전 다 이름도 다르고 각각 돌아가는 알고리즘도 완전히 다르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지 다음 페이지부터 수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식만 들여다봤다가는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관적인 관점에서 먼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방금 전에 이제 디코더 얘기를 했었죠. 이 디멘전 리덕션 된 요 디멘전의 변수들을 보통 레이튼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깃이라고 많이 쓰고, 깃을 가지고 오리지널 데이터 X를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했고, 요게 이제 디코더가 표현하는 어떤 분포라고 되겠죠. 디코더 압축으로 시키는데, 디코더의 아웃풋은 바로 요것을 합숙시킨다는 거죠. 컨디셔널 파워를. 그리고 이 매니폴드에 있는 모든 가능한 서피스 상에 있는 레이턴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 평균을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평균이죠. 평균을 취하면 PX가 나온다. 즉,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오리지널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뭘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언급했던, 여기 또 문 좀 열어볼래요? 졸린 학생들은 잠깐 나갔다 오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도 되고. 오리지널 디멘전에서 뭔가를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시킨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멘전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64,000 디멘전인데 실제로는 다시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미지 사이즈들이 커져갖고 보통 1000바이 2000,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TV들 4K 뭐 화면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바이 4000이니까 800만 디멘전. 800만 디멘전 벡터를 적기도 어려운데 그 800만 디멘전에 해당하는 벡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디멘전에서 뭔가를 학습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펄스 오브 디멘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디멘전을 낮춰서 거기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시키자는 그게 바로 TGS. 요거를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드에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고 요 인티그레이션이 사실은 나중에 배우는 디퓨전에서도 이 식이 그대로 다시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방법론이지만 수학적인 목적이라든가 철학은 완전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아까도 얘기했던 디코더 구조가 있고, 이게 이제 디멘전 리덕션 된 스페이스, 그러니까 매니폴드 상에 존재하는 어떤 배리어들이고, 그게 만약에 샘플링 돼서 랜덤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분포만 주어지니까 그 분포를 가지고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랜덤한 벡터를 만들어내요. 그런 걸 샘플링 한다고 했죠. 샘플링이 되면은 그 결과 값을 디코더에 넣어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오리지널 스테이트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근데 여기에 갖는 디스트리뷰션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에 있는 디스트리뷰션도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한 공면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은 더 복잡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멋있으나 직관적으로는 저거를 어떻게 학습시키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발하게 바이패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바이패스를 하느냐. 디스트리뷰션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복잡성을 딴 데다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단순한 걸 여기다가 만들어놓고 그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시키는 또 다른 딥러닝 모델을 하나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의 복잡성을 원래 여기가 굉장히 복잡했던 디스트리뷰션인데 그 복잡한 함수의 모양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뭔 디스트리뷰션이 되느냐? 아주 심플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제로민에 그냥 분산은 1인 그런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을 시키자. 디스트리뷰션의 복잡성을 저 인코더로 다 표현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어떤 오리지널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딥러닝 모델을 통과시켜서 어떤 여기서는 아웃풋이 어떤 디터미스틱한 어떤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분포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여기 분포를 뭐라고 가정했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하고 그걸 여기다 샘플링을 하고 그걸 또 다른 딥러닝, 두 개의 딥러닝 모델이 통과시켜서 원래 오리지널하고 같은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오도록 인풋과 똑같은 놈이 아웃풋에 나오게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오토인코더라고 합니다. 오토인코더가 오리지널리 디멘전 리덕션 하는 용도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오토인코더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고, 이게, 맥스웰링이라는, 이렇게 보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현 사람은, 팩트 위부는 AI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이론 물리학. 물리학적인 개념들을 AI에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이 오토인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돌리는 학생은 잠깐 나갔다 오고 이 학생 잠깐 나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디퓨전 모델 쪽에서도 이제 쓰이는 테크닉인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은 러시아의 유명한 또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랑게브
유럽 사람일 것 같긴 한데, 랑게빈 다이나믹스라는 또 그런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SGD,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좀 개선하는 그런 테크닉을 웰링 교수가 제안을 했었고, 그 방법론이 사실 디퓨전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이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점은 1장에서도 다뤘고 우리가 4장에서도 다뤘고 4장인가요? 6장인가요? 모든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여기 학생. 뭐를 최대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하는 것,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프린시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도 학습이든 비지도 학습이든, 여기는 비지도 학습이지만 동일한 프린시플이 적용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X라는 샘플이 있을 때, 예시를 들면 64,000 디멘전의 벡터입니다. 그 벡터가 갖는 확률, 그 확률은 딥러닝 모델, 아까 얘기한 디코더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딥러닝을 흡수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보는 게 맞는데, 그걸 px는 likelihood고 확률 자체가 로그니까 로그를 붙여도 상관없다고 했죠.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거를 최대화하는 게 모든 딥러닝의 목적이고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도 목적입니다. 네, 좀 다소 복잡하지만 이게 여기 있는 복잡한 식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보이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우회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항을 가져다가 거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백 라이블러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정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Q분의 P를 평균을 취하는데 첫 번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평균을 취합니다. 이게 정의고요. 자, 이 정의를 가지고 풀어보면 첫 번째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고 그대로 갖다 집어넣죠. 로그니까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첫 번째 항은 그대로 두고 이 마지막 항은 사실 여기 세 개 항으로 다시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베이스 룰 또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갖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 자, 로그 px가 있죠. 이걸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항들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두 번째 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옵니다.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제일 좌변에 있는 놈이 마지막 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하고 요 놈과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합친 게 요 둘 사이의 디스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빠지고 이런 모양이 되고, 처음 두 항을 합친 것, 요것을 이제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라고 합니다. 또는 엘보, 에버런스 로어 바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히스토리는 좀 복잡하나 결론만 얘기하면 사실은 물리학 쪽에서 본 개념입니다. 물리학 쪽에서 통계 역학 이런 데서 쓰이는 민필드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디스트리뷰션을 다루기 어려우면 주변에 가까운 디스트리뷰션들의 랜덤 베리어블들의 평균을 취해서 그걸로 대체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 큰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 이제 물리학에서 온 개념이고, 이거를 이제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 또는 엘보라고 부르고, 이게 이 방법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디퓨전 모델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방법론이 쓰입니다. 디퓨전 모델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파퓰러한 토픽이니까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다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베리에이션 오브 인코더의 유도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유도가 됐고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최대화하면 되는 거죠. 맥시멈 라이클리 디펜스로 다시 돌아가면 최대화하면 되고, 방금 설명한 엘보 또는 BLB 베리에이셔널 로우 바운드인 큰 괄호 안에 있는 요놈을 최대화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놈은 구하기 쉬운데 QG X라는 거는 아까 이 인코더의 아웃풋입니다. 인코더 아웃풋입니다. 요거는 구하기가 쉬운데 그냥 가우시안이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X가 주어졌을 때 G세 디스트리뷰션은 정말로 이건 매니폴드 상에 있는 실제 디스트리뷰션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이상한 공면에 올라가 있는 이상한 데이터들의 집합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저건 가우시안도 아니고 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허시는 가능하지만 클로즈 폼이 존재하지 않는 뜻입니다. 마지막 항은 계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계산 불가능하니까 이거 못하네 라고 포기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냐.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두 번째 키 아이디어는 포기하지 말고 이거를 분산을 시키자. 분산을 어떻게 시키느냐?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계산 불가능한 양이고, 희망사항은 이 두 개가 가깝다라고 그냥 근거 없는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가까우면 거리를 측정하는 거니까 제로에 가깝겠죠. 그냥 근거는 없지만 이거를 제로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첫 번째 항만 추적하자. 무슨 얘기냐면 요 큰 가로에 있는 놈만 최대화를 시키자라는 거니까 바로 모든 베리에이셔널 방법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핵심 아이디어고, 나중에 배우는 디퓨전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근데 이거 사실 정보이론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나중에 시간이 나는 학생들은 내년 다음 학기에 계산되네요. 정보이론을 들으면은 그 유도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컬백 라이브러는 항상 양수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형사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이 전체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항상 양수니까. 이런 여기에 부등호를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큰 가로에 있는 놈만 갖다 붙입니다. 로어 바운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여기서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라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로어 바운드 역할을 한다. 자, 로어 바운드니까 이런 거죠.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자, 모든 머신러닝의 목적, Maximum Likely Test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MMP도 있지만 그거는 딴 응용에서 생각하고, 자,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이게 엘보 또는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 큰 가로에 있는 놈입니다. 플러스 뭐 이상한 어떤 숫자. 근데 이게 항상 양수입니다. 이게 왜 항상 양수냐? 이거는 정보 이론을 수강하면
테니까 심심한 사람들은 꼭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항상 양수니까 로어 바운드는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걸 최대해야 되는데 이건 정확하게 계산이 불가능하니 그거보다 살짝 작은 놈을 최대해보자. 이 놈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거의 일부인 로어 바운드인 그러니까 어떤 놈이 뭐보다 크면은 그 큰 거 살짝 작은 놈을 최대하면 원래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놈을 점점 키우면 이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철학에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굿뉴스는 특히 인코더 부분이 잘 학습이 되면 이게 거의 제로가 된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만 잘 시키면 상당히 괜찮은 테크닉이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수식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점은 수식 속에 숨어 있는 인투이션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엘보만 학습을 잘 시키면 된다. 자, 그럼 엘보만 잘 볼까요? 요것만 학습시키면 된다는 얘기인데 X 기분 짓은 뭐냐면 바로 디코더입니다. 디코더에서 튀어나오는 디스트리뷰션. 여기도 아웃풋이 뭔가 특정한 디터미스틱한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웃풋이 분포가 나오는데 이 분포를 최대하면 되겠고 자, 이것은 그냥 편의상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해버립니다. 가우시안의 분포를 최대화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고 엘보의 첫 번째 항은 쉽다는 얘기죠. 디코더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로 그냥 SGD에서 최대화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딥러닝 학습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디코더 SGD 학습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걸 최대화한다는 얘기는. 자, 이건 뭐냐? 이건 좀 계산을 해야 된다. 방금 말한 그런 정의를 통해서 자, 요 놈은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이 뮤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시그마인 조인트 멀티디멘저널한 가우시안 두 개가 다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 이론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그젝트하게 구했어요. 수식으로 수식을 정확하게 구해서 수식에 있는 항들을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를 원래 최대해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놈은 최소화해야 죠.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둘 사이 나타내는 거니까 이놈은 디코더의 인코더의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Q는 이놈이죠. 이놈의 디스트리뷰션과 표준 디스트리뷰션 노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인코더는 그냥 표준적인 딥러닝 학습 방법인 로그 라이크링으로 그냥 최대화시키면 되고 SGD로 그 다음에 그게 디코더죠. 인코더는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컬백 라이블러는 정보 이론에서 두 개가 가우시안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Q는 고 네, 인풋 X에 디펜던트하다고 하거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도 인풋 X에 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해서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론에서 유도를 해보면 정확하게 유도가 되고 그래서 K는 이 인베디드 또는 레이턴 베리어블의 디멘전입니다. 상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